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등기 유효권 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44페이지인데, 등기 유효권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하나가 형식적 유효권이고 또 하나가 실체적 유효권으로 세분합니다.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부 중심으로 이 등기가 무효등기인지 유효등기를 따지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실체 관계를 따진 다음에 이 등기 유효, 무효를 따지겠다가 기준인데, 형식적 유효권은 앞으로 등기법 공부하면서 매일 나오니까 한번 딱 잡아놓으시면은 등기법 끝날 때까지 매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재 보시게 되면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에 등기가 존재할 것 나옵니다. 등기가 존재하라는 얘기는 등기부상 실제로 기록이 돼 있을 걸 요합니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기록돼 있다가 만약에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가 된다거나 또는 등기상 일부가 빠지는 경우, 일부가 빠진 경우에도 권리가 살아있느냐 소멸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도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등기 잘못 지어진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상 일부가 빠져버린 경우는 이때는 변경 등기로 채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등기가 일부가 말소가 되어 있든 또는 불법 말소가 되어 있든 간에 권리라는 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피해가야 돼요. 교재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할 건 나옵니다. 관할을 지키지 못한 걸 관할 위반이라고 말 쓰는데, 관할 위반 등기라는 것은 법제 29조 1호가 나옵니다. 가까사유가 나오는데 29조 1호가 가까사유 중에서 관할 위반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가까사유 배울 때 뒤에 배울 때 법제 29조에 등기 못할 사유가 1호, 지금 관할 위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등기 능력에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 등기 못하는 것이 2호예요. 다른 말로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는 관할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데, 실행이 된 경우는 실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연 무효등기입니다. 당연히 무효등기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등기 왜 실행했냐고 빨리 말소하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이 두 개 등기 29조 1호와 2호, 즉 2번, 3번에 해당될 경우는 당연 무효 등기이며 직권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바로 외우세요. 등기법에 무효 등기라는 것이 몇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관할 위반 등기하고 또 하나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무효를 처리하겠다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각각 사유가 총 11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11개 중에서 1호, 2호는 무효로 처리한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학습에 나와 있습니다. 보충학습 보면 유효권의 경우에 세 번째 나와 있죠. 1번, 2번은 잠깐 놔두시고 3번의 경우에 등기법 29조 3호 이하 사유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나중에 3호부터 11호까지 어떤 게 있는가는 나중에 뒤에 배우니까 크게 틀을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의 경우는 등기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당연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소 못하게 돼 있으며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를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피해본 자가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거지 이의 신청 제기할 것이 아니어서 무효로 취급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만 무효로 처리한다가 판례 입장이고, 반대로 등기법 3호 이하 사유, 3호 내지 11호부터 29조 3호부터 11호까지 걸리는 경우는 이를 위반 등기를 할지라도 당연 무효 등기가 아니다 판례 입장이 되어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등기법에서 무효 유효의 기준은 각가사유 중심으로 따져나가니까 각가사유 중에서 1호 관할 위반 등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무효로 처리하므로 이 두 개는 지금 꼭 암기하시고 세분하시되, 이 두 가지 해당될 경우는 절대 무효 등기, 당연 무효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고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다까지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주의하시되, 각각 사유 중에서 3호 이하 사유는 실행이 돼 버린 경우에 실체 여부가 가능한 유효 등기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권대리 등기를 할지라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치기 대 실행이 돼 버린 경우는 당연히 유효 등기를 인정받는 것이고요. 실체가 부합할 때 또 사망자 명의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를 인정해 주겠다 해서
이 등기법은 두 개만 무효로 처리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니까 이게 형식적 유효권의 내용으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법률 관계를 따져보겠다 실체적 유효권인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충족해야 돼요. 등기가 부합하는 부동산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경우는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닐 것. 세 번째가 등기의 실체와 부합하는 권리 변동 내지 물권 변동이 존재할 때 이 등기를 유효 등기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불일치한다거나 또는 실체적 권리 변동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과정이 따라붙어야 돼요. 따라붙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일치 여부만 나와 있을 뿐 다른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필요한 사항은 좀 적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책에다가 먼저 부동산의 불일치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일치 정도에서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의 경우는 소지와 지번이 다를 경우는 일단 무효로 본다 나와 있고, 지목 면적이 불일치할 때는 유효 인정해 주겠다가 내용이에요. 이거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보니까 가볍게 보세요. 이건 문제 내지 않고, 건물의 경우도 소재 지번 다른 경우에도 이때도 동일성 기준이 되겠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동일성을 완화합니다. 완화해서 소재와 지번 다르다 할지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동일되지 위에 다른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며, 소재 지번이 다르게 경우에는 종합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나오게 된 판례가 맨 밑에 유효권입니다. 이 판례는 기억하시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 입장에서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 표시와 다소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해당 등기가 실제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에 되어서 이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앞에서 다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시험에 2번 출제합니다. 마지막과 동일성이 있냐 없냐 기준이에요. 동일성이 있는 경우는 유효, 반대로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될 경우는 이때는 무효로 빠져갑니다. 그럼 동일성 인정될 경우는 유효하다. 그럼 어떤 등기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동일성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등기 쓰겠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돼요. 이때는 경정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 사용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일 경우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지우게 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있는 것들은 경정 등기로 시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효력이 없는 것들은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들은 다 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유효 무효로 끝날 것이 아니라 등기법이다 보니까 어떤 등기를 해야 될 것이냐가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래서 동일성 인정이 되어서 유효할 당시에는 무슨 등기 신청하셔라? 경정 등기 신청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동일성이 부정이 되어서 효과 인정 못 받을 경우는 무효일 경우는 말소 등기로 빠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출제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참고하시고요. 맨 밑에 보시니까 3번에 실체 약간의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동일성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서 말소 등기로서 빠져가는데 이런 내용은 책에 없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유효권 완화란 말이 책에 나와 있는데 146페이지에 책에 빠진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채워넣고 가자고요. 부동산 내역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권리 종류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적 불일치란 말이 나오는데 책에 빠져 있으니까 밑에 채워넣고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권리 주체가 잘못된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주체가 잘못된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이 돼버린 경우, 신청한 사람은 갑이고 등기 실행은 을로 실행된 경우에 주인이 맞질 않아요. 주체가 불일치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무효 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주체의 불일치는 무효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상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인데, 등기된 권리와 물권행위 권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권리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는 전세권 등기 신청을 합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의 실행이 돼버린 경우, 그럼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는 전세권, 실행되는 게는 임차권, 권리의 종류가 맞질 않아요. 이럴 경우도 당연히 무효 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효 등기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효력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정 등기 시정할 수가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6회 때 여기를 출제합니다. 26회 기출문제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임차권이 실행이 된 경우에 이 등기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경정 등기 안 받아주는 것이고 말소 등기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경정할 수 있냐 없냐 가장 큰 실익은 등기가 끝난 이후에 이 등기를 사용할 것이냐 사용할 수 없느냐 즉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기준이에요. 효력이 있는 것들은 경정할 수 있겠지만 효력이 없으면 경정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다 말소 등기로서 빠져가는 것이고 경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주체의 불일치 또 하나 권리 종류의 불일치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일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하실 것? 경정 등기로 빠져간다 해서 요 주의해서 세분하시되 26회 때 여기서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근데 요 질적 불일치란 말이 나온 것이 이번엔 양적 불일치인데 양적 불일치의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책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또 공간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100평을 매입을 했어요. 토지를 100평을 매입을 했을 때 물권행위 양이 100평일 경우는 등기할 때도 100평이 등기되어서 이렇게 일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큰 경우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100평을 매입했는데 등기된 것이 200이 등기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디가 더 큰가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럼 100평을 매입하고 200이 등기된 경우에 효과 발생은 100평만큼만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100평을 매입하고 200이 등기된 경우에 200 다가 무효인가요? 200 중 100평은 일치하나요? 100평은 일치하죠. 200이 다 무효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의 무효가 아니라 일부가 잘못된 것이니까 200을 100으로 고치라는 경정 등기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한도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해서 100으로 고치는 것이 내용인데 이와 똑같은 판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은 있어요. 1필지 중 일부 지분을 매입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1필지 전체가 등기돼 버린 경우 전부가 등기돼 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산 것은 지분이고 그죠? 등기된 것은 전부가 등기됐습니다. 어디가 더 큰가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은 지분만큼만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어서 전부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없고 이때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과거에 19회 때 출제하기를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도 가능하다 해서 여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100평을 매입하고 200이 등기된 경우에 효과는 얼마큼 발생한다? 100평만큼만 발생한다. 그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200이 다 무효가 아니니까 100으로 고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한번 끌고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의 양보다 작은 경우예요. 작은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데 그럼 가번의 경우는 이제 등기량이 지금 요게 가번의 경우 등기량이 큰 경우 처리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등기량이 큰 경우에 처리한 것이 가번이고 나번의 경우는 반대 입장이에요. 나번의 경우는 등기된 권리 하나 도망갔네요. 어디 갔나? 여기 도망가 버렸네, 하나가. 요거 처리해 드리겠네. 여기 써드릴게요. 밑에다가 하나 쓰고 넘어가자고요. 여기 하나 도망가 버렸는데, 물권행위 양이 더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매입했는데, 50평이 등기된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출제하지 않지만 알고 가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물권행위 더 크죠? 요 반대로 200과 100으로 이렇게 사를 이해해서, 이럴 경우는 원칙은 민법 137조가 적용이 되어서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갑니다. 100평 전부 다 무효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50평까지 법률행위가 인정할 경우는 50평 일부는 무효로 처리해주고 일부는 유효하게 해주는 경우가 민법 규정이 되어서 요렇게 처리해야 돼. 요거는 민법상 내용이 되어서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내용이 돼.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평을 매입하고 200이 등기된 경우 200다가 무효가 아니어서 일부를 말소하는 의미의
일부 말소미에 경정넘기 신청한다가 요게 판례 입장이 되어서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말소미에 경정넘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나중에 문제 풀을 때 한 제문씩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요게 책에 빠져 있으니까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의 불일치, 양적 불일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세분해서 없는 내용 책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유효권 완화 규정이 나옵니다. 완화 규정의 경우는 자,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는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등기를 무효로 갈 것이냐, 유효로 갈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는 유효하게 인정해주기 위해서 완화 규정이 4개가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것이 모두 생략등기라는 것이 처음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145페이지예요. 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집에 대해서 가별한 자가 신축한 주택이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 집을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란 경우에 양도받은 을 입장에서 등기할 때는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요거를 빼고 보존 등기를 생략한 상태에서 양수인 B가 을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해버린 경우 그럼 빼먹긴 빼먹었는데 어딜 빼먹었느냐 제일 처음에 할 등기를 빼먹었다 해서 제일 처음을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빼먹었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란 말이 붙게 된 케이스인데 책을 보게 되면 머릿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죠? 머릿말을 한자어 표기로 서두구래요.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빼먹었다 해서 모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을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무효냐 유효냐.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이 이전 등기에도 을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을이 직접 보존 등기에도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실체와 일치한다 해서 유효 등기로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가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여긴 한 집은 나와요.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순차로 매매 계약을 쭉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할 때는 갑에게서 을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며 을이 병에게 등기해서 소유권이 병 앞으로 쭉 넘어오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이렇게 등기하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을을 빼고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것을 요거를 중간 생략 합니다. 가운을 빼먹었으니까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행인데 또 순차로 갑, 을, 병 등기에도 소유자가 병이고 직접 등기에도 소유자가 병이다 보니까 이 등기는 유효함을 인정받습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가 아닙니다. 이 금지 규정이에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했을 때에도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지만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민법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느냐? 그렇죠.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둘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겠지만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유효하되 처벌을 받아라. 이 중과생략 등기란 것이 나오는 규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이 법률의 색깔이 단속 규정이 되어서 유효하되 처벌이 따라옵니다. 처벌은 얼마가 될 것이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은 그건 중개업체 처벌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천만 원은 중개업자가 개입될 때 중개업자 처벌 3천만 원이고 당사자 입장은 1억 원이에요. 그래서 3년 1억 원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규정이 돼 했을 경우 처벌은 가하되 유효하게 봐주겠다가 내용이에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 갑을병 중 을을 빼먹은 경우인데 그럼 이런 등기에 대해서 갑을병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유효 등기를 인정하겠다가 내용이에요. 합의란 것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시적이든 이시적이든 관계될 게 없습니다. 합의가 있는 자체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고 합의가 없을 때는 합의가 없다고 해서 이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결론은 합의가 있든 없든 다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합의가 있는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이 말 뜻은 하기로 했으면 해라. 막지 않겠다. 하기로 했으면 해라.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가 숨은 뜻이에요.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고,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최초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이때는 병 입장에서 집을 사긴 샀지만 법을 어기기로 입을 맞춘 사실은 없으니까 병을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병 너는 합의 안 했으니까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중간자 을을 대위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합의가 없을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없으며 누구를 대위해라? 중간자를 대위하에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있든 없든 다 유효하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입 맞췄으면 하려면 해라.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가 내용이고, 합의 안 했으면은 병 너는 처벌받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판례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쉬워질 것이고, 이를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 되겠지만, 하나 주의할 것이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이 등기는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효로 뺍니다. 기출문제 2번 답이 됐는데, 갑을 명 순체로 계획을 체결한 상태에서 을을 빼고 갑과 병이 거래 당사자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등기 당연히 무효로 빠져가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허가구역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해서 요거는 무효다 해서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유효함을 인정해주겠다가 판례적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생각 등기라는 것은 무효, 유효, 유효하다. 하지만 다만 어디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생각 등기라는 것은 무효로 빠져가니까 효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원인은 허위로 기재한 케이스인데, 다른 원인의 등기란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증여세가 우리 시험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옛날에는 증여세를 배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도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졌어요.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시가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제로서 단계별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이 10%예요. 자식, 부모 자식 간 공제를 뺀 상태에서 순 증여자산 곱하기 최저세액 10%입니다. 그럼 만약에 쉽게 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갈수록 고율로 치고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안 바뀌었으면 35억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때려버립니다.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것이 내용인데, 어쨌든 증여로 가자니 세율이 엄청나게 고율이에요. 근데 마침 내가 이 집을 3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그 이상 살고 보유를 했어요. 그럼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은 비과 세탁 받으니까 매매로 꾸몄습니다. 실제 원인은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 이 등기 효과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효과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유효 등기로서 인정해 주겠다가 내용이에요. 유효하되 처벌을 받습니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가는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갑니다. 세무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할 때 넘겨봐요.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게 있는지,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게 있는지, 또는 세금이 돈이 오갔는지 이거 다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서에서 넘겨보다가 어쩌고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계약 체결했네. 그러면은 조사가 나옵니다. 친족 간의 거래계약은 거래를 안 봐요. 증여로 추정하다 보니까 친족끼리 우리 매매계약 체결한 건 맞습니다. 주장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입증하기 전까지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이건 걸리게 돼 있으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했을 경우도 유효하되 처벌은 따라오는 규정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 규정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온 것이 무효등기 유용. 요게 한 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23회 기출 문제에서,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현재 무효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무효등기가 존재할 때 무효라는 것은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소 안 하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더라.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구로입니다. 유용의 뜻인데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쓸 수 있더라. 이거를 무효등기 유용구로입니다. 다시 저기 한자를 유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은 권리 등기로서 을구에 실행할 등기가 있고, 담보가 등기, 갑구로 갈 등기가 있게 됩니다. 갑구나구의 등기는 유용이 허용이 돼요.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문제는
멸실된 건물 등기부는 요거는 유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멸실된 건물의 경우는 표제부 등기로서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갑구 을구만 유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누구나 공부를 했을 경우에 이제 멸실 건물 유용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안 된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저당권 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깨웠던 거랍니다. 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깨웠던 거래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데가 23회 때 담보가 등기 걸고 들어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럼 무효인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 새로운 채권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유용할 수 있나 없나 헷갈리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등기가 어디에 실행할 등기이냐? 표제부 등기이냐? 갑구이냐? 을구이냐가 기준이에요.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유용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갑구 을구만 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다 보니까 담보가 등기라는 것은 갑구로 들어갑니다. 채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는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담보가 등기니까 담보가 등기의 경우 대물 변제 이야기 되버리므로 갑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갑구 등기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당권도 을구에 갈 때 유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하나. 소유권 유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어디에 갈까요? 갑구 을구. 갑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유용 당연히 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인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이전 등기가 증여기각을 통해서 이전 등기했는데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가더라. 그럼 무효인데 증여자가 진짜 죽게 가죠. 줘버리게 되면 무효행위지만 추인을 해서 유효하게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은 표제부 등기이냐 갑구이냐 을구이냐 따져가는 겁니다.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고 갑구를 유용할 수 있다가 판례입장에 되어서 이렇게 풀고 가면서 정리하시기 공부할 요령이에요. 시험 나올 때는 어떤 경우에도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문상에서는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없다 한 지문 나오긴 해요. 하지만 답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왜 답을 만들지 않느냐? 중개사 공부하신 분 누구라도 다 알아 이거는.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만 될 뿐 답이 절대 안 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멸실건물 이용할 수 없을까? 요거는 이중등기 방지를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등기부가 있다가 건물이 멸실했어요. 등기부도 폐쇄해서 없애버리게 돼 있는데 건물이 멸실했는데 등기부 가만히 놔두고 건물 새로 또 짓게 되면 새로 지은 건물 등기부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건물은 하나에 대해 옛날 등기부 새로운 등기부 두 개가 태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중의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니까 참고하시되 여기에 포인트는 표제본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갑구와 을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까지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화 규정으로서 몇 개가 나오느냐? 4개가 나와요.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실제와 다른 등기라는 것이 나와 있고 마지막 무효등기 유용까지 해서 4가지 뜻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효권 설명을 드렸고요. 1장 파트의 경우는 이제 효력과 유효권 쪽에서 문제가 한 번씩 가끔 나오는데 효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전 시간 배우신 내용 잘 파악하시고 유효권의 경우는 무효, 유효 정도 끌고 들어오니까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마무리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등기소, 등기관쪽 넘어가는데 등기소와 등기관쪽은 시험에 잘 내질 않아요. 내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등기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기관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설비란 것이 2장 148페이지인데 먼저 등기소가 나옵니다. 제가 글씨가 좀 커서 좀 줄였어요. 좀 줄였으니까 이제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글씨 좀 작게 좀 줄였습니다.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149페이지입니다. 등기사무 담당하는 기관이 등기소로 정해지는데 등기소라는 것은 정해질 때 기본적으로 지방법원과 지원과 그 다음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서 정해집니다. 정할 당시에는 이제 등기사무는 법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경우는 지방법원까지만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등법원은 등기과가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과가 있는데 대법원 등기과라는 것은 법률을 다루는 것이 등기과인 거지 등기사무는 다루지 않으니까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 인정한다가 내용이에요. 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시,
군 구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하나의 시에 하나의 등기소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방법원이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 이 지방법원 입장에서 여러 개의 구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지방법원이 하나가 딱 정해지게 되면 이 하나의 지방법원 입장에서 여러 개 구를 관장을 해서 등기소가 정해지는 것이 현재 모양새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법원이 여러 개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하나의 시에 하나의 등기소가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군구 중심으로 해서 1부동산마다 1등기소 정해지되 이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래.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의 부동산마다 1등기소가 정해지되 이 셋 중에서 하나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외 규정 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정이라는 것은 한 개 부동산이 수개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이때는 지정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건물의 경우만 지정받는 것이 내용이고 토지라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지정을 받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제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토지가 요건 A 시란 시가 있고 여기 B 시가 있어요. 행정구역상 A 시와 B 시라는 곳이 있는데 A 시에 있는 토지란 것은 관할 등기소가 A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 정해지는 것이고 B 시에 있는 토지는 B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면서 이렇게 각각 있다 가정하에 그럼 토지란 것은 각각 정해져 있다 보니까 관할을 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에 대해서 관할을 걸칠 수가 있어요. 이때 A 시와 B 시에 건물을 걸쳐서 건물을 씁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다 가정했을 경우 이 갑은 어떤 등기소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될까요? A 시에 A 등기소, B 시에 B 등기소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죠. 이때는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신청서의 경우는 A 시이건 B 시이건 아무 곳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신청받은 등기관 입장에서 신청서를 최초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상급 법원장에게 신청서가 날아갑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등기를 관장하는 상급 법원장이 신청서를 받은 상태에서 A 등기소, B 등기소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상급 법원이 지정을 한 경우에 너는 B 등기소로 가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건물의 관할 등기소가 B로 지정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 한 개 건물이 신축을 통해서 증축을 통해서 또는 아파트 단지를 이루는 경우에도 등기소 여러 곳에 거치게 되면 지정을 받아라. 지정받을 때 지정은 누가 지정해 주느냐? 상급 법원장이 지정해 주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더라? 상급 법원장이 지정하더라. 그럼 상급 법원장이 누구이냐? 이게 또 문제인데 상급 법원장의 경우는 상황 따라 바뀝니다. 등기소와 등기소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는 등기소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 이때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고유의 상급이. 그럼 지방법원이 서로 불일치하더라. 지방법원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는 이 고유의 상급은 고등법원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장이 지정한다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법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고등법원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는 이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다 보니까 상황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일단 등기소와 등기소가 불일치할 땐 누가 지정할 것이고 지정권자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방법원이 불일치할 경우는 고등법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이 불일치할 경우는 고유의 상급은 대법원장이 되어서 상황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정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 법원장이 나온 것이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지정은 누가 하더라? 지정은 상급 법원장이 하더라. 그럼 상급 법원장 개념이란 것은 등기소와 등기소가 다를 경우는 누가 지정하시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게 돼 있고 지방법원 다른 경우는 고유의 상급은 고등법원장이 지정하더라. 고등법원 다른 경우는 고유의 상급은 대법원장이 되어서 상황도 바뀌게 돼 있으니까 정해진 자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써먹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등기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법에 규정하기를 등기사무가 천대지변 등 사변으로서 또는 교통사정 등을 통해서 등기사무 볼 수 없을 때에는 관할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임은 대법원장 위임권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천대지변이나 교통사정 등 등기 업무 과다
그 밖의 사유를 통해서 다른 등기소가 편할 당시에는 그 등기소 관할을 넘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걸 관할의 위임 그러는데 줄여서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서 다른 등기소로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더라. 위임은 누가 할 것이냐? 요게 25회 때 한 질문 나옵니다. 답은 아니고 지문상으로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처리상 다른 등기소로 등기사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 위임권자가 되므로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권한 가진 자가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장, 위임권자는 대법원장 나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페이지 150페이지 넘어가시니까 등기사무 정지란 말이 나옵니다. 등기사무 정지란 것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등 사변이 개입된 경우에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정지가 떨어지는 순간 등기사무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지권자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 가진 자가 대법원장이 정지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지권자도 대법원장, 위임권자도 대법원장이 되되 지정권자만 누가 지정하느냐? 상급 법원장이니까 지정권자 그게 특이한 거예요. 권한 가진 자는 대법원장이 많은데 지정만큼만은 누가 하더라? 상급 법원장이 한다 해서 하나 참고가 넘어가실 부분이고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 정지사무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일체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때 모르고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이 등기는 각하하게 돼 있는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등기로서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정지기간 중에 실행한 등기라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인정하다 보니까 절대 무효 직권 말소하게 돼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되 관할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배우시기를 유효권에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당연 무효등기이고 직권말소하더라. 그래서 등기소를 위배했다거나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 실행한 등기의 경우도 절대 무효로서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나와요. 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 사무 담당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등기관이 누가 될 것이냐 또 그 부분을 가볍게 또 다룹니다. 등기소와 등기관 지역은 주로 출제 잘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은 거 외에는 따로 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또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들을 때 그냥 한번 듣고 문제풀이를 한번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등기관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 그럽니다. 옛날에 등기공무원 그랬었는데 구별이 안 됐어요. 등기소에 근무하면 다 등기공무원 아닌가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등기소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 처리 공무원을 줄여서 등기관이라고 칭호를 따로 붙입니다. 등기관은 누구나 될 것이 아니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그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 명을 받은 지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지방법원장, 지원장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될 자격이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정받습니다. 서기관의 경우는 급수를 따지게 되면 4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사무관은 5급 공무원이 될 것이며 주사가 6급 공무원이고 주사부가 7급으로서 정해집니다. 급수가 낮아요? 높아요? 6급 그러면 급수가 높은 공무원인가 낮은 공무원인가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분이 6급 별로 안 높죠. 이렇게 얘기를 딱 한가 동시에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 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6급 높은 겁니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분이 본인 6급이시더라고요. 6급 높은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급 공무원이면은 고위직입니다 말씀하시길래 높은 걸 알았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무궁화 이파리가 3개가 있으면 순경이죠. 4개가 경사가 되고 무궁화 하나가 경입니다. 무궁화 2개가 경감인데 경감이 6급입니다. 급수가 3개가 되면 경정이 되고 이게 이제 수사 과장이 되는 것이고 무궁화 4개가 서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무궁화 2개를 경감이라는 말 쓰고 아마 이분들의 급수 6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낮은 급수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인데 실제로 뭐 4급, 5급 이런 공무원들이 등기관 하고 있을까요? 최고의 고위직들이 거의 안 하겠죠. 주로 등기소장, 등기과장으로 보직을 발령받습니다. 등기소에도 등기소장이 있고 등기과장이 있는데 등기소장, 등기과장 같은 경우는 보직 발령받게 되면 당연 등기관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등기소장이 등기소장을 보는 건 아니고요.
소장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총괄한 업무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등기사무는 등기관들이 다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해지는 것이 내용이고 등기관들 정해질 경우 등기관의 업무 처리인데 요 급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되 이 급수를 넘어서는 경우와 미만의 경우는 등기관들 자격이 없으니까 서기관, 사무관, 주사부 중에서 지정받은 자가 등기관의 칭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기관들의 경우는 일단 자유롭게 업무 처리합니다. 등기관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등기사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사무에 대해서 혼자 결정,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깨질 우려가 있어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기랑 일정 관계있는 자 등기 신청한 경우에 이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공정성이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사무 처리에 대해서 제한 사유가 따라 나옵니다. 제한 사유라는 것은 일단 등기관이 자기가 신청한다거나 자기의 배우자 신청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이고 4초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이 배우자와 친족들은 이제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적용이 됩니다. 끝난 이후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혼이나 전처 같은 경우에 오는 경우도 전부 다 제척 사유로 포함이 돼 버리는데 그럼 일원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일원자가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가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가 없을 경우는 이 등기 실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당합니다. 그럼 내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이건 나의 배우자 신청하는 경우이건 사촌의 내 친족까지는 제한을 당해요. 이런 자 신청한 경우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못하게끔 제한당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했어요. 자기 동생, 친동생의 경우 몇 초인이 될까요? 친동생 같은 경우는 촌수를 따지니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자, 부모님은 무촌이죠? 촌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1촌. 자, 자식까지 형제끼리는 2촌. 형이 또 자식을 또 낳습니다. 그럼 3촌과 관계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또 애기를 낳으면은 4촌 이런 식으로 쭉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씩 나갈 때 촌수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제끼리는 몇 촌이 될까요? 2촌이죠. 2촌일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되는 것이니까 2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등기를 모르고 실행해버렸습니다. 이 등기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예, 실행한 이유는 당연히 유효등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유효등기를 인정할 것이냐? 규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유효권에서 등기법의 경우는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무효로 뺀다 그랬으니까 제한규정 위반했다 할지라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로서 효과 인정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 책임이라는 말에 따라 보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피해는 등기법의 경우는 배상 규정이 없어요. 이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을 합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배상한 이후에 등기관에게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이때는 구상권 행사에서 그 책임을 등기관에게 지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가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에게 물어내시오. 책임을 묻겠다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중과실의 경우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경과실의 경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됩니다. 국가가 배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들이 고의나 경과실로서 피해 입히게 되면 국가가 배상해 주다 보니까 국가의 책임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 행정처장께서 전산등기관에게는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도록 법을 강화시켜버립니다. 재정보증인에게 일체 책임 물을 목적으로 이 규정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그 목적인데 재정보증인의 경우는 국가 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법원 행정처장께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과거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처리를 통해서 등기사무 처리하는 것이 내용인데 등기관의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등기관은 될 자격이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보증 지정받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경우는 혼자서 등기사무 결정 처리해야 돼. 공정성이 깨질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사유가 있더라. 제한사유는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이 신청인에 이어 제한당한다 기억하시고
그럼 이런 자 신청한 게 때 몇 명 데려와라? 2명을 데려올 것이 의무 규정이 돼. 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무료가 아니라 유효이며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더라 누가 배상하시고 국가가 배상하게 돼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은 구사권 행사할 수가 있고 경과실은 행사할 수 없으니까 국가의 책임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장께서 재정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등기 관쪽인데 거의 가볍게 보세요. 시험에 잘 내질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끝내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등기부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쪽에서 하나씩 잘 나오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중에서 등기 유효권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